56세 강민재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바빴지만 요즘은 더욱 그랬죠. 회사에서 주관하는 사회공헌 행사 때문에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행사는 귀찮았습니다. 그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니까요. 민재 씨, 이번 산사 기부 행사는 꼭 임원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언론 노출도 있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비서 차민석의 말에 민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었으니까요. 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재는 회사 차량을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발 800m쯤 되는 산속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천년고찰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은 생각보다 소박했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인 해광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뒤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절은 규모는 작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광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법당을 둘러보던 민재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법당 앞마당에서 한 비구니가 신도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민재의 눈길은 그 비구니의 손길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오른손 검지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구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54살쯤 되어 보이는 그 비구니의 얼굴은 15년 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몇 개 더 생기고 머리는 삭발을 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지연이,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지연,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 15년 전 집을 나가 그대로 사라진 그녀였습니다. 민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해광 스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지연은 민재를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신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저 스님은 누구십니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법연 스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절에서 3년째 수행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씨 고운 분이시죠. 신도들 돌봄을 정성스럽게 하셔서 모두들 좋아하십니다. 법연. 지연이 지금은 법연이라는 법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해광 스님이 재빨리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요사체로 가시죠. 차나 한 잔 드시고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재는 해광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요사체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죠. 왜 하필 여기에 왜 스님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요사체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민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민재는 31살이었고 지연은 29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민재의 어머니 권영숙은 처음부터 지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시골 출신의 대학도 지방대학 나오고 집안 배경도 변변찮잖니. 민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민재를 키우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제약회사에 들어간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런 아들이 평범한 가정의 딸과 결혼한다니 영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민재가 아무리 설득해도 영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영숙은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딱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었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5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결혼 후 지연은 어머니 영숙의 마음을 얻으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가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드렸죠. 하지만 영숙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어머님,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한 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며느리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지연은 참았습니다. 민재를 사랑했으니까요. 민재도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일에만 집중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도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트집을 잡았죠. 이것도 제대로 못해?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9월에 일어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연은 시댁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명절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잠깐 들렀죠. 추석 당일 새벽 영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내 돈이 없어졌어. 잠에서 깬 민재와 지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며 소리쳤죠. 내 비상금 300만 원이 없어졌어.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민재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영숙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숙은 갑자기 지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어머님 돈을 가져가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잖아. 영숙은 지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리려 했지만 영숙은 거칠게 가방을 열었죠. 그 순간 갈색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영숙이 봉투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모른다고? 이 도둑년아.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재가 끼어들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은 울부짖으며 지연을 비난했고 지연은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죠. 민재야, 이 여자가 우리 집 돈을 훔치려고 했어. 분명히 오늘 떠날 생각이었을 거야. 그래서 내 돈을 가방에 넣어둔 거지. 저는 정말 아니에요. 당신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지연이 민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차갑게 지연의 손을 뿌리쳤죠. 증거가 있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꾸민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연의 가방에서 돈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자. 당신과는 끝이야.
그날 밤 민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밤새 울며 애원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굳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모든 걸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포기했죠. 민재는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3개월 후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재는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잘된 일이야. 그런 여자와 평생 살 뻔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민재님 괜찮으십니까?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 민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5년 전에 버린 아내가 지금 스님이 되어 이 절에 있다는 걸요. 기부금 전달식은 오후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형식적으로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했죠. 그 내내 민재의 시선은 법당 뒤편에 서 있는 지연, 아니 법연 스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민재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해광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템플스테이 방을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법당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서 법연 스님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15년 만에 본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민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지연이 돈을 훔치려 했던 걸까? 그렇게 착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민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템플스테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고요했죠.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민재는 법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법연 스님이 절을 올리고 있었죠. 108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지연은 늘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그런 밝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법연 스님이 법당을 나왔습니다. 민재와 마주쳤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법연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서려 있었죠. 지연아. 민재가 입을 열었지만 법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연이가 아닙니다. 법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도 우린 한때 부부였잖아. 그건 전생의 인연일 뿐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죠. 법연 스님은 민재를 지나쳐 요사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함께 공양간으로 갔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곳이었죠. 민재는 법연 스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르공양은 처음이십니까? 해광 스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서툴게 바루를 받았죠. 밥과 국, 반찬이 담겼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는 법연 스님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한 알의 밥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드셨죠. 설거지 물로 바루를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법연 스님이 공양간을 나가려는 순간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법연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사체 뒤편 산책로에서 만나죠. 10분 후에요. 민재는 먼저 산책로로 갔습니다. 아직 2월이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10분쯤 지나자 법연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법연 스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니 법연 스님.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연락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린 이미 남남이 되었잖습니까? 그래도 그때 일은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결백했는지 아니면 어머니 말이 맞았는지요. 그때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일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를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집착을 했다고. 당신의 사랑에 집착했죠. 당신 어머님의 인정에 집착했고요. 그게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놓았어요. 법연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난 내가 그 돈을 정말 가져간 줄 알았어. 증거가 있었잖아. 증거요? 어머님이 만든 증거 말인가요? 법연 스님이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만들었다니? 그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어머님이 제 가방을 뒤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봉투를 넣는 것도 봤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한들 믿어주셨겠습니까? 당신은 어머님을 더 믿었잖아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고요. 법연 스님의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민재는 어머니를 믿었죠. 지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말했다 해도 어머님은 부인하셨겠죠. 그럼 저는 어머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당신과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연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일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도요. 그래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연 스님은 고개를 숙여 합장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전 민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45평 아파트였죠. 현재 시세로 20억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집에는 현재 부인 김서연이 있었습니다. 49살의 서연은 민재와 재혼한 지 13년째였습니다. 지연과 이혼한 지 2년 후에 만난 사람이었죠.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행사 잘 끝났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여보, 우리 유나 요즘 어떻게 지내? 유나, 지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지금 28살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이혼 후 유나의 양육권은 민재가 가졌지만
사실 영숙이 키웠습니다. 지연은 딸을 한 번도 찾지 않았죠. 유나요? 잘 지내죠?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 나간다던데요. 그래.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유나가 보고 싶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민재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드물게. 유나야, 아빠가 밥 한번 사줄까? 시간 될 때 연락해. 네. 갑자기요? 아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다음 날 저녁 민재와 유나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1인당 8만 원 정도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아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런 비싼 데서 밥 사주시다니. 유나가 메뉴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28살의 유나는 지연을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와 미소가 특히 그랬죠. 그냥 딸이 보고 싶었어. 진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걱정되게. 유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죠. 유나야, 내 엄마. 생각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요? 왜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빠, 사실 저 엄마 만났어요. 민재는 깜짝 놀라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를 만났다고? 네. 작년 8월에요. 강원도에 있는 절에서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연이요. 친구들이랑 템플스테이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근데 분명히 엄마였어요. 그래서 얘기는 했어? 네. 엄마는 저를 처음엔 못 알아보셨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엄마라고 불렀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자격이 없는 엄마라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달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엄마는 제가 오는 걸 좋아하시면서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고요. 유나야. 아빠,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할머니 돈을 훔치려고 했냐고. 엄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꾸민 일이라고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 물건들 정리하다가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였죠. 그런데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영숙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는 영숙이 생전에 친구에게 쓴 것으로 보였죠. 순자야, 나 드디어 저 며느리 내쫓았어. 추석날 내가 직접 내 돈을 그 여자 가방에 넣었지 뭐야. 그리고 도둑이라고 몰아붙였어. 우리 민재는 내 말을 믿더라고.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저 여자가 떠나야 우리 아들 인생이 제대로 펴질 거야. 이제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나게 해줘야지. 편지를 읽는 민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죠. 아빠, 엄마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였어요. 할머니가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훔친 나쁜 엄마라고요. 근데 진실은 달랐던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5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영숙은 4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재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민재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민재의 눈길을 끈 것은 얇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지연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오늘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어머님이 내 가방을 뒤지는 걸 봤다. 그리고 봉투를 넣으셨다. 내일 추석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봤다고 말하면 어머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럼 민재 씨는 더 괴로워질 것이다. 차라리 내가 참자. 내가 희생하면 되는 일이다. 민재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연은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니, 억울함조차 내려놓고 스님이 되어 살고 있었죠. 일기장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재 씨를 사랑하니까 유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오늘 어머님이 또 화를 내셨다. 국이 짜다고. 하지만 나는 짜게 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내가 안 보는 사이 소금을 더 넣으신 것 같다. 민재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다. 그러면 또 싸움만 날 것이다. 유나가 오늘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행복하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어머님의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유나가 웃어주면 나는 견딜 수 있다. 민재는 일기장을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 민재 씨는 나를 믿지 않는다. 어머님을 더 믿는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저 2년 함께 산 여자일 뿐이고 어머님은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이니까.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두고 가야 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내가 있으면 아빠와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니까.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를 사랑할게. 민재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비서 차민석이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죠. 이모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대신 진행해줘. 나는 급한 일이 생겼어.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사였죠. 3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마침 점심 공양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재는 해광 스님을 찾았습니다. 어제 다녀가셨는데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법연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광 스님은 민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연 스님은 지금 뒷산 약수터에 계십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민재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작은 약수터가 나타났습니다. 법연 스님이 약수를 떠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죠. 법연 스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법연 스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소리를 듣고 알았던 것 같았죠. 또 오셨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 아니, 사과하러 왔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연 스님이 깜짝 놀라 말렸죠. 무슨 짓이십니까? 일어나세요. 지연아, 아니, 법연 스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유나를 만났어요. 유나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당신 일기장도 찾았어요. 법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정말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다는 걸요. 당신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걸 알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요. 법연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지나갔어요. 나는 15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죠.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법연 스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죠.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도 그리고 나 자신도요. 그래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난 용서받고 싶어요. 당신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연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용서가 필요한 겁니까? 당신 마음이 편하려고요? 그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법연 스님은 물통을 들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 뒤를 따라갔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절에 도착하자 법연 스님은 공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해광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광 스님의 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민재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일부터 어머니의 편지까지 지연의 일기장까지요. 해광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연 스님이 처음 이 절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게 내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은 3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하셨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요. 밤에는 108배를 1000번씩 하셨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4년째 되던 해에 그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새벽 예불 중에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시면서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무엇을 놓았다는 겁니까? 집착이요. 미움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해광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감정조차 내려놓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분에게 다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분에게 잔인한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법연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해광 스님의 말이 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민재는 절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저녁 예불에 참석했고 새벽 예불에도 나갔죠. 법연 스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민재는 법당 앞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법연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네요. 내일 아침에 갈 생각입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기 매화나무 보이시죠? 법연 스님이 법당 옆에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심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이 산속 날씨가 매화나무에게는 너무 혹독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추운 겨울에는 지프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2월에 꽃이 피었어요. 법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걸요. 그게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15년 전에요. 법연 스님은 요사체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매화나무 앞에 오래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맞았죠. 당신 왜 또 일찍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민재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일부터 지연을 다시 만난 것까지, 어머니의 편지와 지연의 일기장까지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전처분이 억울하게 쫓겨난 거였어요? 네. 내가 어머니 말만 믿고 지연이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네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요.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지연이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당신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단지 사과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누가 진짜 죄인이었는지요. 서연은 민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단,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그날부터 민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죠. 전에는 성과와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임원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비서 차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전에는 좀 차갑고 냉정하셨는데 요즘은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뿐이었죠. 3월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아빠, 엄마 보러 가실 거예요? 아니다. 내 엄마는 이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자꾸 찾아가면 그 평온을 깨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내 엄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요. 무슨 일요?
민재는 유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4월 초 민재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25년 동안 다닌 회사였죠. 회장이 직접 만류했습니다. 강 이사, 무슨 일이요? 갑자기 왜 그러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25년 경력을 버리려고 하시오? 속죄입니다. 민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사표를 받아들였죠. 회사를 그만둔 민재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와 주식, 예금을 합치면 약 4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20억 원을 따로 떼어 놓았죠.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 돈을 왜 다 쓴다는 거예요? 서연이 반대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생활에는 지장 없어요. 나머지 25억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2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나는 그 돈으로 더 큰 걸 얻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요. 민재는 20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소지장학 재단이었습니다. 지연의 본명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편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의 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죠. 왜 여학생만 지원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 자리였죠.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죠. 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지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죠. 그녀의 평온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재단 설립 2달 후 민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밤 11시에 하는 심야의 고백 프로그램이었죠. DJ가 민재의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왔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56살 남자입니다. 15년 전 저는 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있었고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다는 걸요. 제 아내는 억울하게 쫓겨난 겁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저, 어머니만 믿은 저,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저 말입니다. DJ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변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참회입니다. 라디오를 듣던 법연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사체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재단 설립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알려줬거든요. 엄마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재단을 만드셨어요. 엄마 이름을 따서요. 유나의 말에 법연 스님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그분이 변하고 있구나. 법연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소지장학재단은 첫 장학생 선발을 시작했죠.
전국에서 2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민재는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다른 심사위원이 한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19살 김서영이라는 학생이었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대학 입학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으로요. 민재의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이 놀랐습니다. 4년 전액이요? 그럼 1억이 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재단의 목적이 바로 이런 학생들을 돕는 거니까요. 결국 서영이를 포함해 총 50명의 학생이 첫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7월 초에 열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소중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재단에 연락하세요. 장학금 수여식 모습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법연 스님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절의 요사체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으로요. 화면 속 민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법연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해광 스님이 옆에서 차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다면요. 스님,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아니요. 당신은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는데 법연 스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해광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15년 동안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진심을요. 8월 중순, 민재는 다시 산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나와 함께였죠. 아빠, 엄마 놀라실 거예요. 갑자기 오시면. 괜찮아. 나는 단지 인사만 하고 갈 거야. 절에 도착하자 법연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유나야, 왔구나. 엄마, 아빠도 같이 왔어요. 법연 스님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연 스님.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해광 스님께서 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사체로 가시죠. 셋은 요사체로 갔습니다. 해광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랜만이십니다, 민재님. 그동안 재단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단 이야기 들으셨죠? 벌써 50명이나 장학생을 뽑으셨대요. 그래, 뉴스에서 봤어. 법연 스님이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연 스님, 재단 이름이 소지장학재단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소지는 당신의 본명에서 따온 겁니다. 이소지연의 소지요. 법연 스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왜 제 이름을 쓰신 겁니까?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참회입니다.
법연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지연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용서했는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아빠는 정말 변하셨어요. 전에는 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든 걸 쏟고 계세요. 유나야. 법연 스님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도 알고 있어. 법연 스님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당신을 봤을 때요. 15년 동안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민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요. 법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이고 당신은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까요?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연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구요? 네.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관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법연 스님은 해광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친구로 지내요.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됩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그날 저녁 셋은 함께 공양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나는 직장 이야기를 했고 민재는 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연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웃었죠. 엄마, 내년 3월에 제 결혼식이 있어요.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법연 스님과 민재가 동시에 놀랐죠. 결혼? 내가?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작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광고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 말을 안 했어? 아빠 바쁘실까 봐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유나는 법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법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스님이야. 속세의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워. 알아요. 하지만 딸의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엄마가 안 계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광 스님께 허락을 받으면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광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겠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님, 법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법복을 입고 가십시오. 당신은 스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유나는 기뻐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재도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민재는 재단 일에 매진했습니다. 2차 장학생 선발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죠. 재단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기부금도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10억 단위로 기부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에만 기부금이 15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학생을 더 늘립시다. 100명까지요. 100명이요? 그럼 1년 예산이 거의 80억 원이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도웁시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산사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겨울 용품을 가득 실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해광 스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겨울나기 물품입니다. 난방용품, 방한복, 식료품 등입니다. 적지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다니. 감사합니다. 법연 스님도 나와서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재와 나란히 서서 박스를 옮기는 동안 둘은 말없이 서로를 의식했죠. 무겁지 않으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산사 생활 7년째니까 힘이 많이 셨어요. 7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아, 맞아요. 여기 온 지는 3년이고 스님이 된 지는 7년입니다. 처음 4년은 다른 절에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 법연 스님이 민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무엇이요? 변해줘서요. 진심으로 참여해줘서요. 덕분에 저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연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가끔은요. 둘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이듬해 3월 유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죠. 하객이 200명쯤 모였습니다. 법연 스님은 약속대로 법복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스님은 누구세요? 신부의 친어머니시래요. 스님이 되셨다고. 법연 스님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어머니를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법연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죠. 유나야,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저 행복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와 법연 스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씨의 현재 부인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법연 스님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전처분께서 이렇게 너그러우시니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놓았으니까요. 민재 씨 잘 부탁드립니다. 둘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피로연 중에 민재는 잠시 자리를 비워 호텔 옥상으로 갔습니다. 법연 스님도 따라왔죠. 여기는 경치가 좋네요. 법연 스님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가끔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민재도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민재 씨.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도 당신도 우리 모두요. 법연 스님이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저는 이 길이 행복하고 당신도 지금 하시는 일이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재 씨. 네. 미안해요. 제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꾸민 일이라고 당신한테 확실히 말했어야 했는데요.
아니에요. 잘못은 내가 한 겁니다. 당신 말을 듣지 않았나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재 씨, 앞으로도 재단 일 열심히 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연이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 연락해요. 우리 친구잖아요. 네, 친구. 둘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소지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죠. 그중 일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이사장님, 첫 번째 장학생 김서영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민재는 반갑게 서영이를 맞았죠. 서영 씨, 오랜만입니다. 대학 졸업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이제 광고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죠. 이사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나눔의 선순환이죠. 민재는 서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것만으로도요. 그날 저녁 민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다시 사연을 보냈습니다. 2년 전 그 프로그램이었죠. DJ가 민재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2년 전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1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남자분이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사연을 보냈던 58세 남자입니다.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전처와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관계요.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랄 뿐이죠. 사람은 용서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가 진짜 죄인이었는지를요.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죠. 저는 2년 동안 변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전처 지연 씨, 아니 법연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산사의 요사체에서 법연 스님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죠. 민재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법연 스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5월이었죠. 절에 도착하자 법연 스님이 마당에서 매화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법연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결혼한 지 22년째 되는 날입니다. 법연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민재는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우리의 22번째 결혼 기념일을요. 법연 스님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민재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모두요. 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둘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나무에는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죠.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운 그 나무처럼 그들도 상처를 딛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멀리서 해광 스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참회는 참회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꽃비가 내렸죠. 그날 이후로도 민재는 계속 재단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소지장학재단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민재는 6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했죠. 법연 스님도 여전히 산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 스님들을 가르치는 선배 스님이 되었죠.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고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눴죠.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친구였습니다. 유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가끔 산사를 찾았죠. 법연 스님은 손주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재는 혼자 산사를 찾았습니다. 법연 스님과 함께 단풍 구경을 했죠. 민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법연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헤어진 것이요. 만약 그때 제 말을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였을 텐데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법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래도 당신한테는 너무 가혹했죠.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몇 번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법연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도 덩달아 웃었죠. 그나저나 재단 15주년 기념식은 언제 하세요? 내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제 이름을 딴 재단인데 가야죠. 두 사람은 단풍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민재 씨, 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 이제 정말 아시죠? 법연 스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짜 죄인은 제 안에 있었죠.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믿지 못한 마음이요. 정답입니다. 법연 스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피해자도 따로 있었어요. 누군데요? 우리 둘 다요. 우리 모두 어머님의 계략에 속았고 모두 상처받았으니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스님이 되었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죠.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승리예요.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죠.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법연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생처럼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처럼요. 법연 스님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당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이런 말 절대 안 하셨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깨달음을 얻으면요.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법연 스님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70년 인생에 이제야 깨달으셨지만요. 68입니다. 아직 70 안 됐어요. 그게 그거죠 뭐. 두 사람은 웃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절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했죠. 법연 스님이 독경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는 것 같았죠. 예불이 끝나고 민재는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법연 스님이 옆에 섰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할 일이고요. 맞습니다. 민재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왜요? 날 용서해줘서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민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죠.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돌아와 서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여유로워 보여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전처분 만나고 오셨죠?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은 법연 스님 만나고 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요. 더 밝아지고 편안해져요. 미안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당신이 과거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고마워요, 여보. 민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듬해 4월 소지장학재단 1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학생 500명과 기부자, 관계자들이 모였죠. 법연 스님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재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과오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재단을 만들었죠. 지금까지 1,500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이죠. 기부해주신 분들, 함께 일해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간 학생들의 공입니다. 민재는 법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을 빌려준 분, 저에게 변화의 계기를 주신 분입니다. 법연 스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스님은 제게 용서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연 스님도 합장으로 화답했죠.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민재와 법연 스님은 잠시 조용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를 단상에 세우시다니 깜짝 놀랐잖아요. 법연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니, 법연 스님. 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당신 말을 꼭 믿을게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법연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다른 인연으로 만날 거예요. 어쩌면 친구로, 어쩌면 스승과 제자로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리셉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마지막 사연을 보냈습니다. DJ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전 이혼 후 진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8살이 된 남자입니다. 15년 전 이 방송에 처음 사연을 보낸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처에게 용서를 구했고 재단을 만들어 1,500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죄인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편견, 오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 마음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전처 지연 씨, 지금은 법연 스님이시죠. 당신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저처럼요.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혼 후 15년 만에 진실을 깨달은 한 남자의 완결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요. 산사의 법연 스님은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법연 스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재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죠. 민재는 명예이사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법연 스님도 70셋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사의 원로 스님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민재는 마지막으로 산사를 찾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꼭 가고 싶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법연 스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마지막이에요? 아직 멀쩡하신데. 아니에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재는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 나무 아직도 잘 자라고 있네요. 네. 매년 꽃을 피워요. 당신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크고 튼튼해졌죠. 우리처럼요. 네, 우리처럼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연아. 네, 민재 씨. 행복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용서받아서 그리고 변할 수 있어서요.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민재는 법연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요. 그럼 그때는 처음부터 잘할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마치 축복처럼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도운 학생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법연 스님도 왔습니다. 법연 스님은 민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민재 씨, 잘 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사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법연 스님은 합장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행복하게 살다 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 법연 스님도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78배 나이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죠. 유나는 두 분의 유골함을 나란히 모셨습니다. 산사의 부도전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잠들다. 한때는 부부였고 15년을 떨어져 살았으며 다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응원했던 두 사람. 그들은 증명했다. 용서는 가능하며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소지장학재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이 되면 산사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핍니다.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나무처럼 사람들도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오만이었죠. 그리고 진짜 영웅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와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용서하고 변화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가요.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재와 지연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